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격 조사까지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조사 같은 경우는 중세 시대에 현대랑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자, 7번 조사와 어미의 활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중세 시대에는 이제 조사나 어미도 현대와는 굉장히 형태가 많이 달랐어요. 알겠죠? 자, 먼저 관형격 조사를 보게 되면은, 자, 중세는 관형격 조사로 시읒이나 혹은 애를 사용을 하는데, 자, 옆에다가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중세 시대 관형격 조사는, 그쵸?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정명사. 자, 유정명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정서, 마음이 있는 존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람, 동물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정명사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유정명사 뒤에는 바로 무엇을 붙인다? 원래는 에나, 그렇죠? 에나 혹은 의를 붙여요. 요거 같은 경우는 모음조화에 따라서 아래아래 쓰는 에를 붙이는 경우는 양성모음 뒤에, 그렇죠? 의가 붙는 경우는 음성모음 뒤에 이렇게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무정명사나 혹은 높임의 대상, 대상 뒤에는 관형격 조사로 시옷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시옷을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름을 나타냈을 때, 구이 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이름을 나타냈을 때는 그 뒤에 구이 같은 경우는 음성 다음에 이제 중성모음이 쓰인 거거든요. 이때는 같이 음성을 사용을 해도 돼서 구이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사람 이름 뒤에는. 알겠지? 근데 훈민정음에 보면 나라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의미가 감정이 없는 일종의 사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뒤에는 시옷을 붙여가지고 이것을 나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높임의 대상 부처님 할 때 그 부처거든요. 알겠죠? 여기도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시옷을 붙여서 부처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형격 조사 같은 경우도 유정명사인 경우와 무정명사 그리고 높임의 대상인 경우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기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본문에서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본문할 때 선생님이 또 자세하게 해주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격 조사도 현대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자, 부사격 조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 부사격 조사로서 그쵸? 애는 현대말로 뭐뭐와 과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거야. 알겠죠? 중국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과 이것을 비교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비교 부사격 조사로 애를 사용을 하고 근대 국어로 오면은 또 라와 같은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라와 같은 경우도 역시 무엇과 이런 뜻이 되고 도곤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뭐뭐보다 라는 말로 비교 부사격 조사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부사격 조사도 뭐뭐 다려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외에도 부사격 조사로서 에나 혹은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요것도 역시 모음조화에 따라서 양성모음, 음성모음으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현대말로 하면 어디에 이런 개념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음조화가 조사나 어미 같은 사용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음조화는 항상 유념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명사형 어미.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어미. 현대에서는 기, 요게 있거든요. 근데 중세에는 또는 기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도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도 시대별로 나누는데 15세기에는 요것만 사용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모음조에 따라서 양성이면 음성이면 요걸 쓰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16세기부터는 도 사용을 하지만 기라고 하는 것도 이때 등장을 해요. 현대에도 기를 쓰잖아요. 뭐 음악 듣기, 그치, 이런 식으로 쟁반 들기, 이런 식으로 기를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기라고 하는 것이 16세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에는 음과 기를 같이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시대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표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어두장군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보면 자, 어두장군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 자체가 바로 뭐냐? 바로 어두, 즉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사용됩니다. 바로 자음이 무리를 이룬다라고 해서 어두자음군, 무리군자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바로 합용명서라고 하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병서라고 하는 거는 둘 이상의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걸 병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합용명서는 바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걸 우리는 합용명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이 합용명서도 세 가지 계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비읍으로 시작하는 비읍계 합용명서가 있죠. 그렇죠? 자, 비읍계 합용명서 바로 비읍, 기읍, 방가.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읍, 디귿, 부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아니에요. 비읍, 시읍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시읒으로 시작하는 시읒 계열의 시읒계 합용명사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시읒, 기읍, 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읒, 디귿. 그 다음에 시읒, 비읍. 그렇죠? 요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비읍, 시읒 계열도 있습니다. 비읍, 시읒으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비읍, 시읒, 기읍. 그 다음에 비읍, 시읒, 디귿.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이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녹음기 같은 그런 장비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자, 합용병서는 병서가 어두에 쓰이는 경우 각각의 자음을 모두 발음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각각이 다 발음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알겠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실제로 수능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자, 현대의 이제 파생 접사 중에 보면은 그 해에 수확하다라는 뜻으로 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이 다른 낱말과 쓰였을 때는 주로 해수로 써요. 그래서 해곡식, 해써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얘가 쌀과 합쳐지면은 우리는 이것을 햅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해에 수확한 쌀을 우리는 햅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거를 중세국어에서 그 원인을 찾아요. 알겠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원래는 접사로서 그 해에 수확하다라고 하는 게 해라고 하는 낱말이었고 사실 쌀이라고 하는 낱말은 중세에 비읍, 시읒을 초성으로 가지는 어두장군을 가졌던 낱말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어두장군에 있었던 비읍의 흔적이 앞으로 와서 발음을 할 때 햅쌀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밑으로 와서 발음이 현재 되고 있다는 것은 중세 시대도 얘네들이 어두에 왔을 때도 어떤 방식으로든 발음을 했을 거다라고 선조들이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두장군은 핵심적으로 요거 모두 발음에 반영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두장군이라고 실제로 근데 발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글 읽을 때는 솔직히 뭐 비읍계든 시읍계든 비읍 시읍계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마지막 자음을 된소리로 읽으면 현대말과 의미가 거의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당황하지 말고 그냥 마지막에 있는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기록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읽을 때 그냥 마지막 걸 된소리로 하면 그때 이렇게 읽히거든요. 실제 현대말로 해석했을 때도 그때의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마지막 자음을 된소리로 읽되 다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거는 바로 뭐다? 어두자음구는 모두 다 발음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것이 근대로 오면서는 시읒계로 통일이 됩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비읍계와 비읍시읒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실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이 현대로 오게 되면은 된소리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언어의 발달 과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이 단원에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모든 어두자음군이 다 쓰였지만 근대에는 시읒계만 쓰이게 되고 그것이 현대로 오면서는 된소리로 변하게 됐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바로 종성표기. 자, 훈민정음 이제 그 서문현과 훈민정음의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종성에 관련된 기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기록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말은 어렵지만 이건 사실 무슨 뜻이냐면 종성에는 초성의 문자, 즉 자음이죠. 문자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세종대왕님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세종대왕님이 이 종성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기록했냐면 종성은 초성과 분명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초성과 비교했을 때 매우 미비해가지고 새로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 체계를 복잡하게 할 바에는 그냥 초성의 글자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문자 체계를 단순하게 하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분명 음문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종성에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이 바로 뭐냐?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종성에는 8개의 자음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자, 요거 주의해야 돼요. 이응은 예디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음만 사용을 한다.
하는 거죠. 자,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중세시대 국어는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발음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음소에서 원리를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기 자체도 발음이 되는 8개의 자음만 사용해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여는 법칙이 일어났을 때랑 다 그 받침이 발음이 될 때랑은 표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얘는 안 적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원래는 사맞다, 사맞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현대말로 하면 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그렇죠? 아가 오게 되면 어떻게? 사마차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맛에다가 그렇죠? 어미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지 이런 말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원래는 사맛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맛지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시읒 받침은 이제 뭡니까? 대표음 중에 시옷으로서 변형을 해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음에는 표기 자체도 8개의 자음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 받침에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팔종성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팔종성법은 음절의 종성에는 8개의 자음. 그렇죠. 종성에는 8개의 자음. 근데 여기서 이응은 예디음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둡시다. 이것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근대로 오게 되면 이것이 7종성법으로 바뀌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대에는 종성에는 7개의 자음만 오는데 현대랑 차이가 있죠. 바로 현대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인데 근대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이 없어요. 이때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현대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모든 자음이 종성에 올 수 있지만 발음만 7개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종성 표기도 바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두음법칙 같은 경우도 중세 시대에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현대 국어에서는 뭡니까? 초성에, 그렇죠? 어절의 첫 소리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게 되면 이것을 니은이나 이응으로 변해서 바꾸어서 소리를 표기를 했는데 중세에는 두음법칙도 적용이 안 됐고 구개음화도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세는 표디라고 하는 게 현대로 오면 표지라고 해서 구개음화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원순모음화 같은 경우도 중세 시대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입술 소리, 미음, 비읍, 미음, 쌍비읍, 피읍, 비읍 이런 것들 입술 소리 밑에 의가 흐름 소리 위에서 원순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중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세에는 물, 불 이러던 것이 현대로 오면은 물, 불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가 현대로 오게 되면 우로 변하는 이런 원순모음화도 중세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닙니다. 밑에. 낱말의 의미변화 요거 중요하죠. 요거는 시험에 100% 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종의 바로 뭐다? 국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낱말의 의미나 표기 방식도 현대랑은 조금 달랐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의미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변화보다는 밑에다 이동이라고 써놓읍시다. 의미 이동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중세시대에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중세에는 어리석다는 의미였는데 현대로 오면 나이가 적다라고 완전히 의미가 변해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 어여쁘다라고 하는 낱말도 중세에는 가엾다, 불쌍하다는 뜻이었는데 현대에는 예쁘다라는 의미로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하나 더 적어 놓읍시다. 자, 여름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죠? 중세에는 바로 열매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현대에는 계절,
즉 썸머를 나타내는 말로 변화를 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의미 이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의미 축소는 의미의 범위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놈이라고 하는 말은 중세에는 남자를 나타내는 보통명사, 영어로 치면 man하고 의미가 똑같았어요. 알겠습니까? 영어도 man을 하면은 남자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전체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정부에도 보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한이라 해서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해서 남자 또는 사람을 나타내는 보통명사로 쓰인 말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현대는 어때? 남자를 낮추는 비속어로서 사용이 되고 있죠. 범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만한 의미를 나타내는 게 요만한 의미로 나타내는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미 축소라고 봅니다. 그 다음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세에는 몸 전체를 나타내는데 지금은 앞면, 나 요것만 나타내는 말로 변했죠. 그렇죠? 여기도 하나 예를 더 적도록 합시다. 자,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요거는 중세에는 말을 나타내는 보통명사였다는 거죠. 중세는 그냥 말을 이때는 말씀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현대에는 어떻게 되었다? 바로 말의 높임말, 높임 표현이다. 말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라는 의미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부분은 학자들마다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살짝 논란이 있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몇몇 선생님은 얘가 이제 원래는 말씀이 중세에는 말이라는 보통명사였는데 현대는 높임법만 나타내니까 의미 축소다라고 얘기하는 쌤도 있고 몇몇 학자가 몇몇 쌤들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라의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높임의 대상이니까 여기에 말씀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쌤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능성을 열어놓고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통은 요즘 말씀을 의미 축소로 많이 가르치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예를 적어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낱말의 의미도 이렇게 변화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어렵게 만드는 높임법 보도록 합시다. 자, 중세에도 현대처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었어요. 알겠죠? 자, 먼저 주체 높임을 한번 살펴보면 자, 주체 높임은 말 그대로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표현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주체 높임법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도 주체 높임의 선어나 어미인 의시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중세에는 이제 주체 높임의 선어나 어미로 옆에 적어 놓읍시다. 중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살펴보면 중세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알겠죠? 바로 뭐뭐 시의 형태를 띌 때는 플러스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시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없으실세 할 때 없으에다가 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리을 앞에니까 시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샤를 사용을 할 때가 있어요. 알겠죠? 샤는 바로 뭐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샤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냐 모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시를 쓰냐 샤를 쓰냐가 달라져요. 알겠죠? 그런데 이 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을 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할 때 자, 공자 가라 샤대 이런
그쵸?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 가라샤대가 이렇게 가네요. 정확하게는 아래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라샤대를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거는 가라다. 여기에 샤를 쓰고 그 다음 여기에 아해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아가 샤랑 아랑 발음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음 탈락에 의해 가지고 얘가 탈락된 형태로 샤를 쓴 거지 실제로 얘도 아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그 앞에 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함께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하나 적어봅시다. 가라샤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대가 붙은 거다. 요거를 유념해 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 적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객체 높임법을 보게 되면 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높임법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현대국어는 이제 뭐 조사를 사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높임법을 표현하는데 중세는 모든 높임법이 전부 다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표현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객체 높임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 객체 높임에 선어말 어미를 쓰는데 얘는 종류가 많아요. 바로 사, 작, 작, 사, 작, 작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환경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는데, 자, 요거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표란다. 필기로 정리를 합시다. 자, 객체 높임. 높임, 선어말, 어미. 어미를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이거는 표로 그려줄 테니까 다 보고 쓰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앞, 음절, 끝이. 알겠습니까? 기역, 비읍, 시옷, 히읗, 뒤에. 이때는 초성으로서 시옷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뒤에 앞 음절의 끝이 지읒, 치읒. 그 다음에 디귿인 경우에는 지읒으로 시작하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모음이나 그 다음 니은, 리을, 미음 뒤에 바로 울림소리 뒤에는 반치음, 시읒으로 시작하는 초성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종성은 비읍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순경은 비읍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뭡니까? 이어지는 어미의 초성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알겠죠? 자, 이어지는 어미의 초성이 바로 뭡니까? 보자. 자음인 경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지면 비읍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지면 순경은 비읍을 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한번 적어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 적었어? 적어놓도록 합시다. 제 객체 높임이 솔직히 제일 복잡하기는 해요. 알겠죠?
가져갔습니까? 그렇죠?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물건을 받다. 그렇죠? 얘는 받다라고 하니까 받침이 디귿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받다. 여기 뒤에 이제 객체 높임 선엄한 어미가 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받자 온. 그렇죠? 받자 온. 자, 요런 형태가 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요걸로 써야겠네. 자, 요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앞날의 종성이 디귿으로 끝났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표에서 디귿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뭐가? 지읒으로 시작하는 말이 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객체 높임 선엄한 어미의 자계열, 자나 아니면 순경음 비읍을 쓴 잡, 요런 걸 써야 돼요. 잡 또는 순경음 비읍을 쓴 잡, 요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어지는 어미, 시작이 바로 온이라고,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받침으로 순경음 비읍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시작이 온이 아니라 뭐 D 요런 어미가 오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그냥 비읍만 써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음절 종성에 의해서 초성이 결정이 되고 뒤에 오는 음절의 초성에 의해서 받침, 종성이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 더 복잡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순경 비읍은 16세기에 소실이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16세기부터는 또 순경 비읍이 안 쓰이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모습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방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요거는 이제 안 써도 돼요. 선생님이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자, 원래는 받다. 여기에 잡. 여기에 온. 요런 형태가 돼가지고, 이게 받자, 반. 요런 형태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16세기에 오면은, 다른 거 없이 그냥 요렇게 변해요. 그냥 요것만 사라지는 형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원래대로라면 받자 반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비읍, 순경음 비읍이 없어지고 비읍이 나타난다면. 알겠죠? 근데 16세기 오면 요런 모습으로 변함으로써 그냥 다 변한 형태에서 순경음 비읍만 사라진다. 요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본문할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지금은 그냥 요런 식으로 변했구나. 객체 높임의 선엄한 어미가 요런 종류고 얘는 앞말의 초성과 뒷말의 앞말의 종성과 뒷말의 초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요거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높임법도 중세 시대에는 뭡니까? 바로 선엄한 어미로 구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화에서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의 경우, 그렇죠?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옆에다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바로 상대 높임 선엄할 어미. 자, 첫 번째는 뭐뭐이의 형태가 있죠. 요거는 평서문에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현대말로 뭐뭐 다의 형태일 때 이를 사용을 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뭐뭐잇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알겠죠? 어미를 이거는 의문문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형태에 따라서도 상대 높임의 선엄한 어미가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런 높임법 같은 경우는 실제 지문에서 이 높임법이 누구를 높여주는가 이런 것도 문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 그런 걸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떤 높임법이 쓰였고 누구를 높여준다 이거를 중심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의문문. 자, 이것도 여러분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의문문의 경우도 현대말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자, 주어가 1인칭이거나 3인칭인 경우와 크게 주어가 2인칭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1인칭, 3인칭의 경우 1인칭이면 나를 나타내는 거 3인칭이면 그녀, 그들, 그치? 대화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킬 때 3인칭이라고 하죠. 그쵸?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되는 의문문. 즉, 바로 뭐다? 용언이 이꼴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먹다 같은 경우가 먹었니? 할 때 먹니라고 할 때 바로 뭡니까? 먹이라고 하는 어간에 니라고 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되는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용언이 그 자체로 서술어로 사용된 경우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판정 의문문인 경우와 설명 의문문인 경우로 나뉩니다. 알겠죠? 판정 의문문은 자, 옆에 하나 적어놓읍시다. 판정 의문문은 바로 예 혹은 아니요 로 대답이 가능한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얘들아 오늘 저녁 먹었니? 하면은 이때는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설명 의문문은 의문문은 바로 뭐냐? 바로 대답이 상세한 서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었니? 하고 질문하면 어떻게? 저는 오늘 저녁에 뭐 불고기를 먹었어요 해서 어떤 걸 먹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 의문문 같은 경우는 상세한 서술을 필요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뭐다? 의문 부사를 사용을 할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설명 의문이다. 뭐 영어로 치면 의문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이런 의문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설명 의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판정 의문의 경우는 종결 어미로 여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아 계열, 오 계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이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자, 우리 국어에서 종성, 즉 모음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중성의 위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우서. 우서라고 하는 건 자음의 오른쪽에 모음을 쓰는 경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 야, 여 이런 것들은 자음의 오른쪽에다 지금 쓰는 모음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우서라고 얘기를 하고 이 우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하서. 바로 자음의 아래쪽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오, 요, 우, 유 이런 것들은 자음의 아래에다가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하서라고 하고 이 하서를 우리는 오 계열이다.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설을 하는 의문문을 사용하느냐, 하설을 하는 의문문을 사용하느냐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자 판정은 용언이 서술로 쓰였을 때 판정 의문문을 쓸 때는 바로 여를 쓰는 거고, 용언이 서술로 쓰였을 때 설명 의문문인 경우는 종결 어미로 뇨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도 본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바로 뭐냐, 현대국어로 하면은 바로 뭐다? 체언 플러스 이다. 바로 서술격 조사죠. 그래서 체언 플러스 이다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판정 의문문일 때는 보조사로 가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일 때는 보조사로 고. 역시 판정 의문은 아계열, 설명 의문은 오계열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설명문도, 의문문도. 자, 그런데 주어가 2인칭인 경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는 이도저도 할 것이 너무 단순해요. 알겠죠? 바로 뭐냐? 의문문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니은다만 씁니다. 이때는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체언에 뭐 보조사가 붙는 거, 용언에 어미가 붙는 거 다 상관없이 2인칭인 경우는 무조건 니은다. 요것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16세기 들어오고 근대로 들어오면서 점점 문란해져요. 그래서 몇몇 기록에는 이것과 관계없이 붙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반드시 왜 이게 틀렸는가라는 걸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기읍 고경어.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자, 기읍 고경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바로 뭐냐면, 자, 중세 낱말 중에 체언에 조사가 붙을 경우 특이하게 변하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체언 플러스 조사인데 이것이 불규칙 변화를 하는 낱말들이 있어요. 이런 낱말들을 우리는 기역 고경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어. 근데 요거 하나는 꼭 알아둡시다. 알겠습니까? 중세국어에서 나무라고 하는 낱말은 기읍 고경어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원래 기본형은 나무예요. 알겠죠? 이게 현대말로 하면 나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지금 이거는 모음으로 끝났고, 그쵸? 오는 형대상 이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원래는 주격조사로 뭐가 와야 된다? 주격조사로 모음 이가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표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는 남의 이렇게 돼야지 원래 원칙적인 표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얘는 아주 특이하게 어떻게 변하냐면 남기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의 형태를 살펴보면 나무 할 때 오가 탈락해버리죠. 그리고 미음이 일로 옵니다. 그죠? 그리고 주격조사 앞에 없던 기역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없던 기역이 들어오는 그 뭡니까?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서 이것을 기역 고경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목적격 조사 알 이게 붙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뭡니까? 나무 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남갈 이런 형태가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걸 불규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남기, 남갈, 남간, 남계, 남가로 이렇게 되는데 와인 경우는 똑같 그대로 나무와가 돼요. 그렇지? 이때는 불규칙 활용을 안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조사 도가 붙는 경우도 역시 불규칙 활용을 안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규칙적으로 붙고 어떤 때는 불규칙적으로 붙기 때문에 이것을 불규칙 활용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낱말들을 우리는 기억 고경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 뭐 여는, 구문, 불문 이런 것들은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이거는 보통 학교에서도 이 정도까지 심화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순경은, 비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쵸? 자, 요거 반치음 시읒하고 아래와 소실까지만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한 다음에 또 쉬는 시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순경은, 비읍은 아까도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이제 반치음 시읒도 나중에 사라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반치음 시읒 같은 경우는 순경은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사용되었지만 역시 마찬가지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소실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치음 시읒은 약간 시읒과 지읒의 중간 발음, 영어로 치면 약간 번데기 발음하고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6세기 들어서면서 소실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래아죠. 자, 아래아의 경우는 자, 16세기에 먼저 1단계 소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좀 단계가 있어요. 알겠죠? 16세기 들어서면서는 모든 음절에서 쓰이던 아래아가 첫째 음절에서만 남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 주로 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던 것이 뭡니까? 근대에는 자, 밑에다 적읍시다. 근대에는 음가가 소실이 됩니다. 즉 표기는 남아있지만 발음이 안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현대로 오면서 완전히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에는 표기는 됐지만 발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아래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제 진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